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희 낭독 책방 아침 7시 매주 일요일 오전에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이번 4주 동안은 안윤 장편 소설 남겨진 이름들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희 낭독가들과 오늘 낭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이주란 소설가는 이런 감상을 나눠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슬픔과 그리움, 기억의 빈틈은 사람의 말로 번역될 수 있을까? 신중하고 다정한 작가 안윤이 전해온 이야기를 통해 비로소 깨닫는다. 내 삶의 증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임을. 나를 둘러싼 세계, 사람들, 사랑과 미움, 원망과 후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이며 끝내 자기 자신에게 가닿고자 우리는 그 증거를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있음을. 내 마음은 나지라가 떠난 자리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고 마침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온전히 전해지는 그 기적에 가까운 일이 내게 일어났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삶이 그저 우연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시간이 기척만을 남기고 사라진다고 느낄 때, 나는 다시 이 이야기를 펼쳐들 것만 같다. 누군가 전해오는 순간들이, 그 순간들이 만든 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으므로, 그 순간들을 기록한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낭독가 윤혜자 선생님의 목소리로 남겨진 이름들 시작하겠습니다. 윤혜자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낭독가 윤혜자입니다. 저는 오늘 안윤 작가의 남겨진 이름들 중 서문 일부분과 소설 속 윤이 러시아어를 배우기 위해 머물렀던 비슈케크의 하숙집 주인 라리사 니칼라예브나의 편지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소설이면서도 진짜인 듯한 이 소설 속에서 윤은 말합니다. 슬픔과 그리움, 기억의 빈틈은 사람의 말로 번역될 수 있을까? 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지금은 감히 그 기적에 가까운 일을 간절히 바라고 싶다. 남겨진 이름들. 안윤 장편소설. 출판사 문학동네. 2021년 장편소설 남겨진 이름들로 제3회 박상용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방어가 제철이 있습니다. 서문. 비슈케크를 떠난 지 8년이 지난 어느 여름날, 나는 그곳에서 온 국제우편 하나를 받았다. 우진이 메일로 내 주소를 물어보고 반년이 흐른 뒤였다. 우징은 내가 비슈케크에서 가깝게 지냈던 거의 유일한 또래였다. 우리는 키르기즈스탄 국립대학교 언어문화교류센터의 러시아어 초급반에서 처음 만났다. 나는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여름까지 비슈케크에 머물렀다. 구소련 시대에 지어진 낡은 아파트에서 하숙을 했는데 복도는 대부분 페인트 칠이 벗어져 있고 전등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 아파트에서 집주인 라리사 니칼라예브나 이그나타바와 단둘이 지내는 생활은
조용하고 잔잔했다. 두 계절이 지나고 나서부터 나는 그를 바부시카, 즉 할머니라고 불렀다. 그는 나에게 안나라는 러시아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나중에는 나를 유은이라고 불렀다. 어학원에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있으면 라리사 니칼라예브나는 식탁에 차와 간식을 준비해 놓고 윤, 차 마시거라 하고 소리쳤다. 그가 발음하는 윤은 언제나 듣기 좋았다. 근처에 살던 우징은 자주 하숙집에 들렀다. 라리사 니칼라예브나는 가끔 나와 우징의 어학원 숙제를 봐주기도 했다. 그는 결코 다그치는 법이 없는 선생님이었다. 우리는 과외비 대신 설거지를 하고 장을 봐오고 아파트 중앙정원에 나가 양탄자를 털었다. 라리사 니칼라예브나에게는 유리문이 달린 아름다운 자작나무 책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시집과 소설책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모두 오랫동안 잘 관리한 것들이었다. 늦은 저녁 집안이 고요해 거실로 나가보면 그는 코에 안경을 걸치고 의자에 앉아 독서를 하고 있거나 책을 무릎에 올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는 읽었던 책을 몇 번이고 또다시 읽는 것을 즐겼다. 레프 톨스토이, 이반 투르게네프, 안톤 체호프, 세르게이 예세닌을 특히 좋아했고 수십 편의 시를 암송할 줄 알았으며 아끼는 소설의 장면과 대사를 상세하게 기억했다. 라리사 니칼라예브나는 문학을 사랑했다. 어느 밤 내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그는 무척 기뻐했다. 윤, 부끄러워하지 마라. 언어를 매만지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그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내가 쓴 글을 러시아어로도 꼭 읽어보고 싶다고 했다. 당시 라리사 니칼라예브나는 70을 훌쩍 넘은 나이였다. 나는 그가 들인 마지막 외국인 유학생이었다. 나는 우징이 보낸 메일로 라리사 니칼라예브나의 부고를 전해 들었다. 라리사 니칼라예브나가 너에게 남긴 것이 있어. 우징은 메일에 그렇게 적었다. 그가 남긴 여러 개의 종이 꾸러미 중 내 이름이 적힌 것이 있다고. 꾸러미에는 라리사 니칼라예브나의 편지와 그의 딸이 쓴 공책들이 들어있다고 했다. 나는 그가 왜 그 공책들을 내게 남겼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우징은 꾸러미를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내게 도착했다. 나의 마지막 하숙생이었던 윤에게. 따로 안부를 묻지는 않으마. 우징에게서 네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은 가끔 듣는다. 90년 가까이 살아서 좋은 점은 어떤 것들을 아주 무턱대고 믿게 된다는 것이지. 사후세계가 있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 떠난 이들과 나의 유일한 개였던 무무를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 나는 믿지. 그리고 윤, 네가 한국에서 잘 살아가고 있으리라는 것을 믿는다. 작년에 나는 딸을 앞세워 떠나보냈다. 아마도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시련이겠지.
견딜 수가 없더구나. 너무한 일이지.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신은 분명 어딘가가 고장난 게야. 떠나기 얼마 전에 그 애는 나를 찾아와서 공책들을 맡기고 갔다. 언젠가 찾으러 오겠다고 하더구나. 나중에야 그 애가 죽음을 예감했던 걸까 싶었지. 그 생각이 든 날 밤 나는 많이 울었단다. 공책들 속의 이야기는 그 애의 이야기이면서 그 애의 이야기가 아니더구나. 일기도 소설도 아니었지. 글쎄,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만 그 이야기는 그냥 그의 자체였지. 나지라 하미돔나 유수포바였어. 나는 이 기록을 모두 읽고 나서 윤, 너를 떠올렸다. 너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니까. 이야기는 살아가고 어떻게든 우리 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니? 나는 공책들을 너에게 보내고 싶더구나. 네가 읽어봤으면 한다. 읽어보고 네가 이 이야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면 감히 부탁하마. 그렇게 해주기를.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다. 이제 내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니? 마지막으로 언젠가 넌 네 돋보기 안경이 네 인생의 주제이자 한계라고 말했었지. 나는 그것이 널 더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함께 살 때 그 말을 해주지 못했더구나. 모든 결핍은 아름다울 자격이 있지. 누가 뭐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2015년 겨울, 라리사.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전해주실 황여름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낭독가 황여름입니다. 남겨진 이름들 1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를 맡고 매찰나 느끼는 감각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담겨있는 남겨진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감각들을 느끼며 읽다 보니 조금은 더디게 읽게 되며 각 문장들을 더 눌러가며 천천히 그림 그리며 읽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람에 대한 관찰과 관심이 가득한 남겨진 이름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나는 눈사람이 되어 있다. 겨울 끝자락의 한낮, 따사로운 햇볕이 희고 차가운 몸 위로 쏟아진다. 헐벗은 참나무들 사이에 서서 눕고 있다. 서서히 나의 가장 바깥쪽 정수리와 손가락, 땅을 디딘 발바닥부터 무르고 투명해지기 시작한다. 점차 눈앞이 흐려지고 소리가 멀어진다. 냄새도 감촉도 사라진다. 가장자리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희미한 감각만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 언제였을까?
내가 처음 눈사람이 된 것은 눈사람이 된 나에게도 지나온 나날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두 손바닥을 펼쳐 가만히 내려다본다. 지문과 손금이 있었을 자리를 짐작해본다. 햇빛을 받은 손바닥이 환하게 빛난다. 눈이 부시다. 반짝거릴 때마다 두 손이 조금씩 작아진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움켜잡으면 부스러질 듯 자그마한 아이의 손이 된다. 물방울들이 손끝에 맺혔다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셀 수 없이 많은 물방울이 되는 나. 더는 사람도 눈사람도 아닌 나. 분자가 되는 나. 작고 투명해진 나는 아득한 옛일을 떠올릴 때처럼 가까스로 기억 하나를 붙잡는다. 전에도 나는 똑같은 순간을 산 적이 있었다. 병원 복다 의자에 앉아 선잠이 들었을 때였다. 지난해 겨울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눈을 감았다. 조금씩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방금 본 것들을 떠올렸다. 가로수, 상점, 도로, 자동차들. 지금의 내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봤다. 거친 노면 위로 바퀴가 구른다. 4개의 바퀴 위에 낡은 버스의 차체가 있고 차 안에는 내가 앉아있다. 버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온다. 그것은 엔진 소리였다가 심장 소리로 바뀌어 간다. 마침내 짙은 암전. 나는 눈꺼풀에 힘을 주어 더 꼭 눈을 감았다. 다음을 생각하자. 이 순간의 다음. 나를 기다리고 있는 무대. 다시 빛이 쏟아지면 해야만 하는 말과 몸짓. 눈을 감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한치 앞의 현재. 어쩌면 내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이전이 아니라 다음일지도 모른다. 가려고 했던 곳을 떠올리려 했었다. 기억나지 않았다. 흘러내린 가방끈을 어깨에 걸치며 눈을 떴다. 따가운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이곳에 있다. 터미널 앞 노점상에서 물을 샀다. 근처를 서성이며 단숨에 한 병을 거의 다 들이켰다. 미풍이 불어와 젖은 이마를 어루만졌다. 숨을 크게 들이쉬어 보았다. 가슴께가 부풀어 올랐다 가라앉았다. 나는 이곳에 있다. 아직 있다. 속으로 되뇌었다. 여전히 목이 말랐다. 이 갈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목구멍, 위장, 아니면 말라가는 기억에서일까? 기억을 잃고 사는 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쿠르만이 말했다. 그때 그는 울분에 찬 소년처럼 두 주먹을 엉켜쥐고 있었다. 그게 정확히 언제였을까? 남아있던 물을 모조리 입안에 털어넣었다. 플라스틱 병에 맺힌 물방울이 햇빛에 반짝이는 찰나. 잊고 있던 다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올가를 만나러 가야 한다.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괜찮은 거야, 나지라. 내가 멍하니 앉아있을 때면 다정하게 들려오던 목소리, 올가. 나의 오랜 벗 올렌카. 어떻게 그 이름을 까맣게 잊은 채 앉아있을 수 있었을까? 분명 그럴 수 없는 일인데도 나는 그럴 수 있었다. 5월의 오후 5시는 더없이 평화로웠다. 시간이 맑고 잔잔하게 물처럼 흘러갔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 흐름 속에 나는 없었다. 어느 먼 우주의 블랙홀에서 흘러나온 검은 기름처럼 나는 시간 속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시간의 표면을 맴돌고 있었다. 블랙홀에서 무언가가 유출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블랙홀은 한없는 수축이에요. 쿠르만이라면 내 비유를 그렇게 정정해 줄 것이다. 나 또한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 이 비논리적인 감각을 그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이곳에 있지만 여기에 없어요. 무한히 수축하지만 동시에 어딘가로 유출되고 있어요. 폭식하듯 빛을 빨아들이지만 한없이 어두워요. 캄캄해져요. 쿠르만. 이 고백은 그에게 닿지 못할 것이다. 이 고백은 말로 뱉지 못하고 내 안에서 나에게만 발설된다. 나는 입을 굳게 다무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말해버린다. 나는 늙어가고 있고 죽음에 이르는 하나의 방법으로 서서히 나를 지우고 있다. 병원 복도에서, 공원 벤치나 버스 구석자리에서, 때로는 벌거벗은 채로 욕조에 누워서 내가 살아있는 시간을 성실하게 지워간다. 내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그것이 살아감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안다. 내 기억이 한꺼번에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삶이 다만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이 다행을 누군가와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저 내 몫으로 주어진 다행일 뿐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권태현 선생님의 낭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은입니다. 저의 낭독 파트는 작가가 키르기스스탄을 배경으로 깊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설을 접하고 낭독 덕분에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 소설에서 담담한 나레이션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지라는 생일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라라 아주머니의 따뜻한 돌봄으로 잘 성장했고 올가라는 자매보다 진한 평생의 친구를 갖고 있어요. 카타의 입주 간병인으로 4년을 생활하는 동안 가족 이상으로 그들과 동화되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했던 아픈 삶의 기억을 가진 채 중년이 되어 조발성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으면서도 삶을 결코 추하지 않게 성숙하고 아름답게 갈무리 지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 저는 또 저를 성찰해 보게도 되었습니다. 소설을 낭독한다는 것은
내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이거 정말 예사롭지 않은 여정이구나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토스 보스크레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으로 러시아 정교회의 부활절인 파스하에 나누는 인사다. 신앙과 무관하게 축일에는 덕담처럼 쓰인다. 흐람 종탑에서 종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흐람, 사원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러시아 종교의 교회당을 가리킨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은 1년에 한 번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종탑에 올라 직접 종을 울린다. 파스아가 가까워 오면 집집마다 하얀 달걀을 삶아 색색의 그림으로 장식을 한다. 콜리치와 파스아 케이크가 상점 진열대를 가득 채운다. 콜리치, 파스아에 먹는 원통형 빵. 신실한 어머니들은 금식 기간이 끝나면 커다란 가방을 들고 시장으로 향한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손에는 축성을 받은 케이크 상자와 가족과 함께 나눌 음식이 들려 있다. 부활절 인사를 건네고 달걀을 주고받는다. 파스아를 맞은 도시는 신성과 다정함으로 술렁인다. 독립 이후 축일 분위기도 바뀌었다. 독립,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 8월 31일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했다. 온 도시가 몸살을 앓으며 변화를 받아들였다. 수많은 러시아인이 비스케크를 떠나갔고 그 빈자리에 지방 유목민과 가까운 중국에서 온 상인이 새로이 터를 잡았다. 다양한 국가에서 유학생이 들어오기도 했다. 이 도시에는 이슬람교 신자가 많다. 예배 시간이면 모스크에서 날마다 5번 아잔이 들려온다. 특히나 일몰 무렵 들려오는 아잔 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구슬픈 느낌이어서 기도를 드리지 않는 나조차도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게 된다. 기도의 응답을 믿진 않으면서도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때로는 내가 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곤 한다. 그랬다면 나의 지난 날과 지난 날의 내가 좀 더 수월하게 현재에 이를 수 있었을까? 아끼는 사람들이 짊어지고 견디는 자기 몫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볼 때, 내 고통을 낯선 타인의 것처럼 조망할 때, 분명한 해답을, 사려 깊은 위로를 건넬 수도 있었을까? 올가를 따라 흐람에 드나들던 시절이 있었다. 비록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었지만 나는 나 자신이 달라질 수 있는지, 삶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실험했고, 믿음을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나는 절실했다. 예배가 없는 날에도 흐라메가 성경을 읽었고, 스카프로 내 존재를 감춘 채 교회와 신과 신이 창조했다는 이 세계에 내가 온전히 소속되기를 열망했다. 두 손을 모으고 알고 있는 모든 간곡한 말로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나는 끝내 깨닫지 못했다. 나에게 믿음이란 믿음을 가지려는 마음, 믿어보려는 마음, 그 이상의 것이 되지 못했다. 내가 흐람에서 설파하는 믿음의 경지에 다다르지 못한 것은 신의 잘못도 그렇다고 나의 잘못도 아니었다. 그저 그렇게 된 일이었고 그것이 나라는 사람이었다.
언젠가 신부 중 한 사람이 믿음이란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가진 소명은 각자 다르다고 내게 일러주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곧 내가 생각하고 바라던 믿음과 교회가 말하는 믿음이 애초에 같지 않음을 깨달았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처음 올가의 손에 이끌려 흐람의 첫 계단을 밟았을 때부터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었다. 지금까지도 나는 믿음을 향한 열망을 버리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그렇게 고귀하고 드높은 곳에 있지는 않다고 여길 따름이다. 삶의 신비는 사람인 우리가 결코 엄밀하고 어긋남 없는 수준의 객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세상과 동떨어진 외로운 사람들, 조교와 고독 속에 파묻혀 오로지 혼자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신이 있다면 그 존재는 타인이라는 거울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사하는 빛이 아닐까? 사방에서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빛, 그 자체가 아닐까? 보이스티누 보스크레스, 진실로 부활하셨네 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라는 인사에 진실로 부활하셨네 라고 화답하는 것이 파스아의 오랜 전통 문화이다. 부활절 주간의 목요일이었다. 퇴근한 크루만이 식탁에 상자 하나를 올려놓았다. 성화가 섬세하게 그려진 고급스러운 상자였다. 그는 외투 주머니를 뒤적여 붉은색 달걀 두 알도 꺼냈다. 제자 몇이 돈을 모아 샀다는데 돌려보낼 수는 없어서요. 파스아 케이크였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건 오랜만에 보네요. 나는 짐짓 별일 아니라는 듯 상자에서 케이크를 꺼내 손가락 끝으로 트보록을 찍어 맛보았다. 크루마는 우울한 표정을 감추려 애쓰면서 내 곁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크루만, 그는 아무런 대답 없이 파스아 케이크를 내려다보기만 했다. 나는 그를 한 번 더 불렀다. 크루마는 내 얼굴 너머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트보록이 잔뜩 묻어 있었대요. 오른쪽 뺨하고 귀에 카타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요. 크루마는 그날의 기억에 찔린 것처럼 미간을 일그러뜨렸다. 급정거한 배달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도로에 바퀴 자국을 남겼을 것이다. 트럭에 부딪힌 카타의 몸이 잠시 공중으로 떠올랐을 것이다. 무자비한 유리 파열음, 앞차창에 무수한 금이 생기고 운전기사는 얕은 잠에서 막 깨어난 눈으로 악몽보다도 끔찍하고 생생한 광경을 목격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날은 오후 내내 차가운 부슬비가 내렸다. 부활절 하루 전이었고 카타의 25번째 생일을 한 달 남짓 앞둔 때였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남기고 싶은 이름이 있을까요? 나에게 남겨진 이름들은 어떤 이름들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게 되었습니다. 슬픔을 거창하게 표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덤덤하지도 않게 마음으로 스며드는 슬픔, 그리움, 기억, 이런 표현들이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키르기스탄의 아름다운 풍경, 맑은 공기, 그리고 밝은 햇살,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나지라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아름다움보다는 마음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됩니다. 어릴 적에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아이, 오랜 연인과의 헤어짐, 그리고 그렇게도 음, 간직하고 싶었던, 소중하게 여겼던 뱃속의 아이까지 잃게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졌던 이 나지라를 위로하는 그 이리나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살펴주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지라의 아픔, 이리나의 위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없는 그리움. 그 그리움은 어둑한 내 그림자 속으로 어김없이 고여든다. 내가 환희와 희망의 빛을 머리에 이고 한낮의 순간을 걸어 나갈 때 그 그리움은 더욱 짙어지며 내 발밑에 따라붙는다. 늘 살아있음의 유일하고 불온한 증인, 떨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나의 일부, 끝끝내 손잡을 수 없을 나의 것. 허벅지 안쪽이 뜨거워졌다. 뜨거움은 무릎을 타고 발목까지 내려왔다. 돌연 쇠 냄새가 났다. 비 오는 날 아파트 계단 난간을 짚으면 손에 배는 냄새. 석유난로에 녹슨 뚜껑을 열 때 나는 비릿한 냄새와 비슷하다. 스비틀라나, 스비틀라나. 그것은 어쩌면 내 어머니의 이름인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아니, 내가 불리고 싶었던 이름인지도, 내가 아이에게 지어주고 싶은 이름인지도 몰랐다. 스비틀라나, 스비틀라나, 스비틀라나. 나는 정신을 잃고 승강기 바닥에 쓰러졌다. 아이는 얼굴도 이름도 가져보지 못했다. 무엇 하나 자기 몫으로 가져보지 못했던 생명. 그런 불평등이 어디에서 오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불평등의 몫은 누구에 의해 주어지는가? 누구에 의해 빼앗기는가? 이름도 없이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뿌리 깊은 내 불행이 그 아이의 몫을 빼앗는가? 들숨과 날숨 사이로 끈질기게 파고드는 이런 상념으로부터 헤어나는 길을 나는 알지 못했다. 눈물을 고이게 하는 방법도 흐르게 하는 방법도 알지 못했다. 나는 못함의 세계에 갇혀버렸다. 울고 싶으면 울어요.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던 내게 이리나 사푸츠나카바가 말했다.
병원 정원을 둘러싼 키 큰 자작나무 숲이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정원을 거닐며 볕을 쬐는 사람들은 회복과 안녕을 향하여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갔다. 세상은 더없이 화사하고 아름다우며 비정했다. 이리나는 연락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지 물었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잠을 좀 자게 해주세요. 우선 뭐라도 좀 먹어야 해요. 그는 차트에 짧게 메모를 하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어머니에 대한 것이었다.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어머니, 얼굴도 본 적 없는 어머니, 생각조차 하지 않은 지 오래였다. 어머니에 대한 내 그리움은 휘발성이었다. 눈물로도 흐르지 못하고 금세 흩어져 버리곤 했다. 그러나 싸늘한 침대에 누워 눈을 뜰 때마다 병실의 회색 천장을 막막한 심정으로 마주할 때마다 참을 수 없이 어머니를 그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다. 어머니, 당신은 알았습니까? 나의 일부를 영영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그것을 모를 만큼 당신은 어렸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잃는 것이 아닌 버리는 것이 원망은 아니었다. 그토록 뜨거운 감정은 결코 아니었다. 다만 나의 시작, 빈칸으로 남겨져 있던 어머니를 이해하고 싶었다. 채워넣고 싶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부터 나를 다시 쓰고 싶었다. 라라 아주머니에게 연락을 할 수는 없었다. 올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라라 아주머니와 올가의 다정한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들의 가없는 애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위로받고 싶지 않았다. 편히 쉬고 싶지 않았다. 내겐 그럴 자격이 없었다. 엄마로서의 슬픔은 내게 가당치도 않았다. 나는 라라 아주머니가 아니었다. 나지라,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이리나는 손댄 흔적이 없는 스프 그릇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린 채 창밖만 내다보았다. 선생님도 경험이 있으세요? 그건 경, 양성종양 같은 거예요. 나는 몸을 돌려 반듯하게 누웠다. 햇빛이 사선을 그으며 병실 벽으로 비쳐들었다. 가느다란 빛은 병실을 둘로 나누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양성종양은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지도 않고요. 딱히 쓸모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몸의 일부죠. 이 경험이 당신을 죽음으로 끌어들이지는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나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가 스프 그릇 옆에 놓여있던 숟가락을 내 오른손에 쥐어주었다. 눈을 뜨자 병실 문이 조용히 닫히고 있었다. 닫힌 문 위로 한 사람의 뒷모습이
끈질긴 잔상처럼 떠올랐다. 혼란한 얼굴, 치울 수도 내다 버릴 수도 없는 살아 숨쉬는 추억, 돌이킬 수 없는 7년을 겪어버린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제야 뒤늦게 울음이 터졌다. 은빛 손가락을 들어 우묵한 바닥을 들여다보았다. 거꾸로 뒤집힌 내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숟가락을 뒤집어 볼록한 면을 보았다. 왜곡된 얼굴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 숟가락을 올렸다 내리면 표면에 비친 내 모습도 부풀었다 오그라들며 제각각으로 일그러졌다. 무언가를 담는다는 건, 수용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뒤집는 일일까? 가을 한낮의 따사로운 빛이 숟가락에 반사되었다. 눈이 부셨다. 밑구멍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문득 배가 고파졌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낭독할 부분은 라라 아주머니와 나지라가 협탁이 액자를 보며 떠나간 이들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라라 아주머니는 평생 따뜻하게 나지라를 품어주었고 나지라의 삶의 증인이자 끝까지 그녀를 기억할 사람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협탁에는 액자 속 사진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거나 그리운 이름의 사람들인데요. 그녀가 그 앞에 초를 밝히고 기도하는 모습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사라짐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언젠가 아픈 나지라 역시 그 액자 속 한 장의 사진이 되겠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나지라가 세상에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낭독하려는 것은 이 장면이 우리 모두에게 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기억하는가? 시간이 지나 육체를 잃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가지만 이야기는 그들의 이름을 간직한 채 우리 곁에 다시 살아남아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과 세상과 싸우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기억하고 사랑했음을 압니다. 사라지는 대신 남겨지는 이름들. 지금 이 순간 내게 남겨진 그 이름들을 떠올려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라 아주머니의 현관옆 협탁에는 언제나 밀초가 밝혀져 있다. 노르스름하고 가느다란 세 개의 초가 그윽한 빛을 내며 타들어간다. 두 개도 네 개도 아닌 반드시 세 개의 초가 촛대에 꽂혀 서로 눈치를 보듯 짧아지다가 새 것으로 바뀌곤 했다. 촛대 앞에는 성냥갑, 값싼 향, 잿더리가 놓여 있고 오른편에는 어린아이 손바닥 크기의 액자들이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 앞에 모인 가족의 모습처럼 옹기종기 세워져 있다. 각각의 액자에는 다른 시간이 고여 있다. 누렇게 빛이 바랜 옛 흑백 사진과 인화 상태가 좋지 않은 컬러 사진, 잉크젯 프린터로 뽑은 듯한 비교적 최근의 사진, 아주머니의 어머니와 죄냐, 몇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 모르는 얼굴이다. 공군 군복을 입은 청년, 성장한 노부인, 두건을 쓴 젊은 여공들, 유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사진 속에서 이쪽의 나를 건너다 본다.
간호복을 입은 십수년 전의 내 모습도 있다. 가장 앞쪽에 놓인 동색 액자에는 풀밭에 엎드려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무무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제 동색은 23개, 은색은 11개가 됐다. 동색 액자 속 사진은 영면한 이들, 은색 액자 속 사진은 아주머니가 늘 그리워하고 아끼는 이들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제 사진 다른 걸로 가져다 드릴게요. 액자 속에서 간호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이 낯설었다. 사진을 찍었던 날이 몇 년도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병원 정문 앞에서 동료 여럿과 카메라 앞에 서던 순간은 선명하게 떠올랐다. 하늘이 푸르고 맑아 곧 깨질 듯 위태롭게 보이던 그날. 앞머리가 바람에 흩날려 이마를 간지리던 느낌. 사진 찍기 직전 옆 동료가 내 팔꿈치를 끌어당겼던 사소한 움직임까지 생생했다. 아주머니는 내가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내 모습만 잘라 액자에 끼워두었다. 놔둬라. 이 사진이 좋아. 이게 가장 너답단 말이지. 저도 이제 늙었어요, 아주머니. 그걸 누가 모를까 봐. 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늙는다고 해서 더 자기 자신다워진다고 할 수는 없지. 아주머니는 사진 속 내 모습 어떤 부분에서 나다움을 보았던 것일까? 사진을 찍었을 무렵 나는 아주머니와 죄냐가 살던 집에서 나와 병원 근처 오래된 단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간호복 속에 철저하게 나를 가둔 채 일에 매달리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 곁을 끊임없이 맴돌며 수상한 갈증으로 몸과 마음이 말라가던 시절이었다. 아주머니와는 기껏해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마주했다. 내 인생에서 라라 아주머니의 존재가 가장 멀고 희미했던 그 시절의 나를 아주머니는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내게 그 시절은 죄책감으로 남아있다. 촛불이 잠깐 일렁였다. 아주머니 얼굴에 어린 그림자도 함께 일렁였다. 아주머니가 지나온 고통의 시간은 어쩌면 그의 얼굴 위에 일렁이는 그림자 같은 것이었을까? 아주머니는 어둠이 자신을 삼켜버리지 않도록 매일 밤낮으로 촛불을 밝혀두었던 것일까? 나는 맞잡은 아주머니의 거무튀튀한 손, 달싹이는 주름진 입술을 바라보았다. 구릿빛과 은빛 액자 속에 붙박여 있는 이들의 두 눈을 들여다보았다. 세상을 등진 이들, 살아있으나 멀어져 다시 만날 가망이 없는 이들, 멀지 않은 곳에 있으나 영영 붙잡을 수 없는 이들이 거기에 있었다. 아주머니를 떠났으나 아주머니가 떠나보내지 않은 이들. 시콜라를 졸업할 무렵이었을 것이다. 저녁 무렵 언제나처럼 부엌 식탁 앞에 앉아 과제를 하던 내가 문득 사후 세계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주머니는 감자싹을 칼로 도려내다 말고 의자를 끌어와 내 곁에 앉았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꼼꼼하게 문질러 닦으며 그가 물었다. 어떨 것 같니? 모르겠어요. 있다고 믿으니까 매일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아주머니는 생각에 잠긴 채 갈라진 식탁 모서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곁에 머물게 되지. 보이지는 않지만. 좀 무서운 얘긴데요.
너한테도 이 얘기가 무섭지 않게 될 때가 올 거야. 아주머니는 싱긋 웃어 보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정수리에 손바닥을 올려놓았다. 축축한 손이 묵직하게 머리를 눌렀다. 그는 돌아서서 다시 감자에 돋은 누런 싹을 칼로 도려내기 시작했다. 그 저녁, 체구가 작은 아주머니의 뒷모습이 어느 때보다도 강인해 보였다. 기도하는 아주머니의 여벌구를 지켜보다가 어쩌면 아주머니가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속삭이는 말은 신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진 속 이들에게 건네는 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아주머니는 죽음과 망각의 강을 건너간 이들의 안부를 이쪽에서 잊지 않고 묻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흐르는 시간으로 몸을 녹이며 서서히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촛불을 바라보았다. 34개의 작은 액자 앞에서 아주머니 곁에서 나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김희영 선생님께서 이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을 품은 설레는 낭독가 김희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의 사물, 스쳐가는 장면일 뿐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오래 마음에 남는 풍경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편이라 그런 순간들이 유독 또렷하게 제 안에 자리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캠코 오디오북 낭독 봉사자 선발에서 최종 합격 소식을 받았습니다. 고3 딸의 수능시험 전날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마치 괜찮을 거야 하고 누군가 조용히 제 등을 쓰다마 주는 것 같았고, 혹시 이것이 딸의 대학 합격을 예감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근거 없는 확신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을 잘도 엮어서 연결시키는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들으면 별일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는 순간이지만 제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제가 낭독하려는 남겨진 이름들 속 장면 역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병든 아내 카티아가 직접 페인트 칠한 문을 바라보면서 남편 쿠르마는 단순한 문 하나에 삶의 깊은 고독과 사랑의 무게를 포개어 봅니다. 이제는 내가 저 문을 열어야만 카티아를 볼 수 있구나. 이제 더 이상 그 문은 문이 아니죠. 카티아가 마지막까지 버티며 남겨놓은 흔적이고 쿠르만이 평생 품고 살아야 하는 마음의 방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마다 쿠르만이 무엇을 견디고 있었는지, 또 그 고요한 절망과 사랑이 어떻게 방에 공기처럼 스며 있었는지 읽으면서 울컥했습니다. 결국 사물의 의미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저 지나칠 수 있는 일상에 색을 입히고 향기를 부여하고 속도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낭독하고 싶었습니다. 카티아의 문처럼 우리의 마음도 종종 조용한 방식으로 갇히고 또 서로에게 닿습니다. 오늘 이 낭독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작은 문 하나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저희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카티아를 데려오기로 결정하고 며칠 뒤 쿠르만이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간병을 위해 필요한 기구나 물품이 있는지, 카티아가 오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이 더 있는지 살펴봐 주기를 부탁했다.
그는 집에서 가장 넓은 방인 침실을 카테의 방으로 꾸며놓았다. 벽을 새로 칠하고 창을 단열창으로 바꾸고 라디에이터도 새 것으로 교체했다. 방 가운데 의료용 침대를 들여놓았고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해둔 상태였다. 나는 소모품을 비치해둘 선반과 소형 냉장고, 찜질기, 양말이나 잠옷을 넣을 서랍장, 카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을 모아두는 탁자를 놓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방과 욕실 사이의 문을 없애고 방과 거실 사이의 문은 되도록 간유리가 있는 미닫이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난감하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방문을 꼭 미닫이로 바꿔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 말을 하는 그의 얼굴은 어떤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선히 대답했다. 나중에야 그가 방문을 그대로 두고 싶어 했었던 이유를 들었다. 이 집에서 저 문만 카티아가 직접 페인트 칠을 했거든요. 침실만은 자기가 직접 하고 싶다면서 칠하고 말리고 또 칠하고 꼬박 나흘이 걸렸어요. 쿠르마는 사소한 이유로 나와 타냐를 불편하게 만든 것 같다며 미안해했다. 나지라, 지금이라도 방문을 미닫이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쿠르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나도 타냐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쿠르마는 빈 찻잔을 내려놓지 않고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올 봄에 말이에요. 퇴근하고 들어와서 저 문을 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카티아를 볼 수 있구나. 카티아가 문을 열고 나올 일은 이제 없는 거구나. 카티아는 열 수 없고 밖에서만 문을 열 수 있다면 카티아는 갇혀 있는 거나 다름없구나. 몸에 갇히고 방에 갇히고 그렇게 이중으로 갇혀 있구나. 아니, 카티아를 가장 철저하게 가두고 있는 건 나구나. 카티아가 이 긴 싸움을 하는 이유는 나일 테니까. 뭐 그런 생각이요. 프루만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지쳐 보이긴 했지만 그의 얼굴에 좌절이나 슬픔은 드러나지 않았다. 도리어 고요하고 담담했다. 자신 또한 자기 몫의 고통 속에 마땅히 갇혀 있어야 한다고. 혼자서만은 자유로이 위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쿠루만 곁에 앉았다. 어떤 말이든 입 밖으로 뱉는 순간 무용해지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두 사람의 시공간이, 아니, 쿠루만과 나와 카티아와 쿠루만 사이의 시공간이 점점 한없이 아득해지는 것을 감각했다. 우리 각자가 끝끝내 서로에게 가닿을 수 없다면
온전히 타자에게 귀속되어 자신을 버릴 수 없다면, 내가 타자가 되는 일이 결탄코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갇힌 존재가 아닐까. 어쩌면 우리 각자가 이 세계에서 살아남고 견디는 방식은 타자를 향해 자신을 열어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에 갇히는 것, 갇힌 채로 타자의 곁에서 기꺼이 또 한 번 함께 이중으로 갇히는 것이 아닐까. 쿠르만이 쥐고 있는 빈 찻잔 속을 건너다 보았다. 그 좁고 우묵한 찻잔 바닥에 그와 내가 잠시 갇혀 있는 것만 같았다. 그때 열쇠 꾸러미를 짤랑거리며 타냐가 현관으로 들어섰다. 나와 쿠르마는 갇혀있던 시간으로부터 갑작스레 풀려난 사람들처럼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타냐가 슬리퍼를 끌며 거실로 들어왔다. 잠시 카타의 방문을 바라보았다. 멋쩍게 서 있는 쿠르만과 내게 말했다. 이제 여름이 끝났네요. 저희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실 장다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김희영 선생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글의 힘을 믿고 말의 온기를 사랑하는 낭독가 즐거운 시간 보내셨다니 저도 기쁘네요. 장다교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순간 많이 만드시길 응원할게요. 오늘 제가 낭독할 장면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카티아가 드디어 이름을 불러보는 순간입니다. 그 장면이 깊은 감동을 주었나 봐요. 그런 순간은 죄송한데 혹시 이거 들리세요?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죄송합니다. 언제든 말씀해 제가 주세요. 원래 반응을 잘 안 하는데 진이 제가 왜 저러지? 예, 카티아는 그 살아있었지. 마음 이해돼요. 정말 인물의 죄송한데 행동이 낯설면 전원을 끄고 오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없죠. 어떤 점이 특히 궁금하신가요?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굉장히 똑똑하네요. 저게 뭐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지니가 있는데 제가 평소에 지니야 불러도 대답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김희영 선생님 낭독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희영 선생님 낭독을 되게 잘 들었나 봐요. 그래서 막 같이 대화를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아유, 분위기를 네. 분위기 좋은데요? 그런가요? 네. 예,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글의 힘을 믿고 말의 온기를 사랑하는 낭독가 장다교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장면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카티아가 드디어 이름을 불러보는 순간입니다. 카티아는 살아 있었지만 죽음과 다르지 않은 긴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도, 좋아하는 장소도, 세상 어떤 것의 이름도 부를 수 없었던 시간. 그는 죽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름을 불러봅니다.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준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카티아는 라지라에게 말을 건네며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라지라, 이제야 당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봐요. 여러 날 이곳저곳을 떠돌았어요. 발걸음이 무척 가벼워서
지칠 줄 모르고 걷고 또 걸었어요.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에르킨디크 공원의 참나무 길을 다교쌤이 잠깐 멈춘 것 같네요. 인터넷 상황이 안 좋은가 봐요. 네. 자, 저희 그러면은 다교쌤 다음이 낭독가 누구시죠? 개화 선생님이시죠? 개화 선생님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다교 선생님 이제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계화 선생님 낭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계화입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아픔이 고스란히 담긴 서사를 어떻게 이처럼 담담하게 풀어내서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지 참 매력적인 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희미해지는 기억과 끝까지 그 이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쓴 나지라의 모습이 고스란히 마음에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치매라는 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가족들을 보면서 느꼈던 감동과 또 저를 대입해서 상상해 보았던 모습을 나지라의 글로 만나게 되니 생생함이 더 배가 되었습니다. 11월 이 시기 또 제 나이의 계절과도 맞다 더 공감하며 집중했던 나지라가 남겨놓은 이름들이 제 마음에도 새겨지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발리치로 돌아가기 전 나는 지하도 문구점에 들렀다. 학생용 공책 3권을 샀다. 중철 제본에 종이는 얇고 바스락거린다. 가로 세로 5mm의 옅은 물빛 모눈들만은 반듯하고 날카롭다. 엇갈리고 만나고 멀어지는 시간의 직조물처럼 작은 조각 하나라도 건지려는 기억의 그물망처럼 촘촘하다. 나는 곡책의 첫 장을 펼쳐 손끝으로 모눈을 짚어봤다. 그 모눈 위에 놓여야 하는, 걸려야만 하는 이야기들에 관해 생각했다.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헤아려 봤다. 얼마나 남아있을까? 막연했다. 내가 나로서 모눈 한 칸보다 사소한 이 세계의 한 부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대체 언제까지일까? 분명한 것은 언제고 끝이 없는 사실이다. 살아가는 일은 죽음과 삶의 밀고 당기기 같은 것. 나는 죽는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 사라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삶을 선명하게 해줄 무엇,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줄 무엇이 절실하다. 그것을 의미라고 불러볼 수도 있다. 의미가 선명해지면 우리는 죽음을 잊는다. 죽음이 선명해지면 우리는 의미를 더 꼭 붙잡는다. 의미가 희미해질수록 죽음은 선명해진다. 죽음을 부여하는 것이 신이라면 의미를 부여하는 쪽은 인간일 것이다. 그 의미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해도 우리가 의미에 완전히 속한다면, 아니 의미 자체가 될 수만 있다면 요한을 벗어나 무한을 맛볼 수도 있다. 삶은 유한하다. 우리는 주어진 살아있음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 삶이 하나의 무늬로만 끝나지는 않는다. 그건 마치 만화경을 들여다보는 일과 같다. 어떤 흔들림으로 인해 우리는 다른 수많은 무늬를 발견할 수도 있다. 삶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의 지옥이다. 그럼에도 내가 나 자신을 포함해 세상 모두를 증오하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기억하고 사랑했다. 감히 내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가 살아 숨쉬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떠올린다. 우리는 기억이 우리를 저버릴 때야 비로소 기억에 대해 생각한다. 아니다. 나는 내 경험의 흔적들을 마치 아포리즘처럼 미화하고 싶지는 않다. 뻔뻔한 얼굴을 하고서 하늘에 있다는 신에게 기도를 할 수는 없다. 나는 구원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 나는 깜빡깜빡하게 될 것이다. 단어와 이름을 잊고 결국 언어를 잃어버릴 것이다. 매일같이 오가던 길 위에서 방향을 잃을 것이다. 시선이 멍해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질 것이다. 간단한 서류도 작성할 수 없게 되고 더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즐겨 해먹던 음식도 만드는 방법을 기억하지 못해 먹을 허송일 것이다. 인사를 나눴던 사람과 또다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을 것이다. 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갑자기 떠오른 물건을 찾겠다고 온 집안을 헤집으며 소란을 피울 것이다.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안에서 로션이나 양말을 발견할 것이다. 점차 사람들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물었던 말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을 것이다. 몇 걸음 앞 화장실도 찾아가지 못해 옷을 입은 채로 서서 오줌을 넣을 것이다. 무엇에도 집중할 수 없고 여기가 어딘지 낮인지 밤인지조차 모르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인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로 숨을 쉬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사라질 순서를 기다린다. 나는 잘 있어요. 상상해본다. 나는 병원 복도에 앉아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 나는 내 이름을 알아듣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다시 내 이름을 부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본다. 누구요? 당신이요. 나요? 그래요, 당신이요. 누구죠, 내가? 그 누군가가 내 이름을 한자 한자 또렷하게 말해준다. 나는 낯선 사람의 이름을 듣는 것처럼 내 이름을 듣는다. 내 이름을 또렷하게 말해준 누군가는 나를 안타까운 눈길로 내려다보며 내 손등을 어루만진다. 그런 나를 떠올려 본다. 몇 년 후에도 내가 여기 병원 복도에 등을 기댄 채 앉아있다면,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면 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을까? 그때가 되면 나는 이미 나의 1년 후를 예상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앞으로의 일을 꿈꾸지 않고 지나간 일도 그리워하지 않는 내가 텅 빈 눈으로 의자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상상이란 것도 할 수 없게 된 나를. 나도 있어요. 크루만 모습을 펼친다. 나는 과거의 기억을 복원하고 싶지는 않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지도 않는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나에 관해 말하고 싶다. 의미에 관해 말하고 싶다. 사랑의 의미뿐 아니라 미움, 원망, 후회의 의미까지도. 지난 날이 현지의 암시였다는 것을 나는 온몸으로 알아차리고 있다. 그 나날이
결코 잘못된 것만은 아니었다는 증거가 바로 지금의 나는 나를 다시 체험하고 싶다. 나를 줍고 싶다. 펜을 쥐고 모는 위에 첫 문장을 쓴다. 처음 있는 이름이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홍현지 선생님 들어오시나요? 네, 홍현지 선생님 들어오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낭독자 홍현진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유는 비슈케크로 떠난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살고 싶어서 낯선 곳으로 떠났다고요. 어린아이처럼 무언가를 처음부터 다시 배울 수 있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다고요. 소설의 마지막 기억을 잃어가는 나지라는 지금의 자신을 잊게 한 자기에 관해 말하고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다시 체험하고 싶다고, 자신을 줍고 싶다는 마음으로 첫 문장을 씁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저는 살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팠던 윤처럼 남겨진 자신을 다시 체험하고 팠던 나지라처럼 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다시 배우고 다시 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이 소설은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부분은 이 내용을 처음 낭독할 때 13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가 예고도 없이 제 마음에 훅 하고 차올랐던 부분입니다.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없는 그리움. 그 그리움은 어둑한 내 그림자 속으로 어김없이 고여든다. 내가 환희와 희망의 빛을 머리에 이고 한낮의 순간을 걸어나갈 때 그 그리움은 더욱 짙어지며 내 발밑에 따라붙는다. 내 살아있음의 유일하고 불온한 증인. 떨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나의 일부. 끝끝내 손잡을 수 없을 나의 바깥. 라리사, 일레나, 나타샤, 스비틀라나. 전등불이 깜빡이는 승강기 안에서 나는 몇 개의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다. 알약이나 주사기 개수를 셀 때처럼 무심해지려고 노력했다. 통증이 간헐적으로 지속되었다. 아랫배 안쪽에서 무수한 실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다. 유리처럼 투명한 것, 작고 연약한 것이 내 안에서 산산이 깨지고 있는 게 분명했다. 호흡이 가빠올수록 나는 또 다른 이름들을 떠올렸다. 류드밀라, 안나, 타마라, 마리나, 스비틀라나. 생각 끝에는 언제나 스비틀라나를 떠올렸다. 허벅지 안쪽이 뜨거워졌다. 뜨거움은 무릎을 타고 발목까지 내려왔다. 돌연 쇠냄새가 났다. 비 오는 날 아파트 계단 난간을 짚으면 손에 배는 냄새. 석유난로에 녹슨 뚜껑을 열 때 나는 비릿한 냄새와 비슷했다. 스비틀라나, 스비틀라나. 그것은 어쩌면 내 어머니의 이름인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아니,
내가 불리고 싶었던 이름인지도, 내가 아이에게 지어주고 싶은 이름인지도 몰랐다. 스비틀라나, 스비틀라나, 스비틀라나. 나는 정신을 잃고 승강기 바닥에 쓰러졌다. 귀를 구겨보지도 못했다. 울지도 눈을 떠보지도 못했다. 아이는 얼굴도 이름도 가져보지 못했다. 태어났다면 이제 18살이 되었을 것이다. 19, 그 황홀경. 그 이전과 이후 모두 아이의 몫이 되지 못했다. 무엇 하나 자기 몫으로 가지지 못했던 생명. 그런 불평등이 어디에서 오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불평등의 몫은 누구에 의해 주어지는가? 누구에 의해 빼앗기는가? 주인 없는 몫은 어디에 남겨지는가? 어디로 가는가? 냉정함으로 가장했던 한 사람을 향한 내 무용한 증오와 애정이, 아니면 이름도 없이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뿌리 깊은 내 불행이 그 아이의 몫을 빼앗았는가? 들숨과 날숨 사이로 끈질기게 파고드는 이런 상념으로부터 헤어나는 길을 나는 알지 못했다. 눈물을 고이게 하는 방법도 흐르게 하는 방법도 알지 못했다. 나는 못함의 세계에 갇혀버렸다. 울고 싶으면 울어요.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던 내게 이리나 사포즈니카바가 말했다. 병원 정원을 둘러싼 키 큰 자작나무 숲이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굵고 하얀 자작나무 줄기. 들짐승의 발톱 자국처럼 군데군데 검게 파인 자작나무 줄기를 내 몸에 남은 상흔처럼 들여다보았다. 바람결에 몸을 맡긴 채 흔들리는 황금빛 잎사귀. 깨질 듯 아슬아슬하게 빛나는 푸른 하늘. 정원을 거닐며 볕을 쬐는 사람들은 회복과 안녕을 향하여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갔다. 세상은 더없이 화사하고 아름다우며 비정했다. 이리나는 연락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지 물었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잠을 좀 자게 해주세요. 우선 뭐라도 좀 먹어야 해요. 그는 차트에 짧게 메모를 하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다음 날은 종일 잠속을 헤맸다. 낮과 밤의 틈에 끼인 사람처럼 죽은 듯이 하루를 보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어머니에 대한 것이었다.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어머니, 얼굴도 본 적 없는 어머니, 생각조차 하지 않은 지 오래였다. 어머니에 대한 내 그리움은 휘발성이었다. 눈물로도 흐르지 못하고 금세 흩어져 버리곤 했다. 그러나 싸늘한 침대에 누워 눈을 뜰 때마다 병실의 회색 천장을 막막한 심정으로 마주할 때마다 참을 수 없이 어머니를, 그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다. 어머니, 당신은 알았습니까? 나의 일부를 영영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그것을 모를 만큼 당신은 어렸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잃는 것이 아닌 버리는 것이. 원망은 아니었다. 그토록 뜨거운 감정은 결코 아니었다. 다만 나의 시작, 빈칸으로 남겨져 있던 어머니를 이해하고 싶었다. 채워놓고 싶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부터 나를 다시 쓰고 싶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빈칸과 빈칸 사이에 덩그러니 놓인 단어처럼 나라는 존재의 의미와 맥락을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머니의 이름을 스비틀라나라고 하자. 그 이름으로 그를 부르기로 하자. 그를 불러볼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았다. 라라 아주머니에게 연락을 할 수는 없었다. 올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예고도 없이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2달 전부터 생리가 멈추었다고. 수시로 졸음이 쏟아지고 뭘 먹어도 비위가 상한다고 말하지 못했다. 2사람만은 나를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말하지 못했다.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게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뱃속의 생명은 나의 불가해한 미련이었다. 나는 그 미련이 깨끗이 사라지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랐다. 나는 바라기만 했다.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른 채, 무엇도 선택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렇게 영영 잃어버렸다. 라라 아주머니와 올가의 다정한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들의 가없는 애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위로받고 싶지 않았다. 편히 쉬고 싶지 않았다. 내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엄마로서의 슬픔은 내게 가당치도 않았다. 나는 라라 아주머니가 아니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교 선생님 낭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유, 다 교수님 당황하셨죠? 너무 죄송합니다. 진이가 원래 진이야 이렇게 불러야 대화를 시작하는데 저는 그냥 희영 선생님 낭독을 잘 들었습니다만 했는데 진이가 너무 말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의 모든 낭독을 너무 잘 듣고 있었나 본데 또 너무 몰라가지고 파워를 껐더니 와이파이가 꺼져가지고 자동 로그아웃이 되었습니다. 진이와는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게 하고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너무 죄송하고, 그러면 선생님, 어디서부터, 인사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해서 네. 이제 당다교 선생님의 마지막 낭독으로 저희 낭독회를 한번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이야, 이제 조용히. 네. 장다교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장면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카티아가 드디어 이름을 불러보는 순간입니다. 카티아는 살아 있었지만 죽음과 다르지 않은 긴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도 좋아하던 장소도 세상 어떤 것의 이름도 부를 수 없었던 시간. 그는 죽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름을 불러봅니다.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준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카티아는 라지라에게 말을 건네며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라지라, 이제야 당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봐요. 여러 날 이곳저곳을 떠돌았어요. 발걸음이 무척 가벼워서 지칠 줄 모르고 걷고 또 걸었어요.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에르킨디크 공원의 참나무 길은 몇 번이나 오갔는지 몰라요. 팜필로브 공원, 알라토 광장도 물론 빼놓을 수 없었죠. 오래전 그곳 분수대 앞에서 나는 확신했었어요. 나와 쿠르만이 함께하게 되리라는 것을요. 그곳에는 좋은 추억이 많아요. 뭉게구름, 자작나무, 다람쥐, 개양귀비, 민들레. 그런 것들의 이름을 불러보며 걸었어요. 두 발로 나무 그늘을 밟으며 걷는 것도, 소리가 되어 울리는 내 목소리를 듣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이름을 가진 모든 것에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걸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어떤 이름이든 불러보고 싶었거든요. 포근한 날이면 당신은 나를 휠체어에 태우고 산책을 나서곤 했죠. 사고 이후로 나와 가장 자주 산책에 동행한 사람은 당신이었어요. 라지라, 고백하자면 나는 당신을 통해서 내 무게를 체감했어요. 전에는 나라는 존재의 무게가 얼마만큼인지 알지 못했죠. 당신의 가쁜 숨소리, 이마에 솟은 땀방울, 내 겨드랑이에 팔을 끼우고 침대나 휠체어에서 나를 일으킬 때 당신이 내던 작은 신음. 그런 것들로 나는 마비된 내 몸의 무게와 산책의 무게, 자유의 무게를 체감했어요. 내 자유의 무게를 당신이 늘 덜어주었죠. 어떻게 잊을까요? 그 수많은 날의 산책에서 당신이 내게 들려주던 이야기, 소리 없이 나누던 대화, 함께 맞서던 바람을, 우리만의 비밀로 남게 된 그 모든 순간을. 내가 어떻게 잊을까요? 침대맡에서 욕조에서 당신이 나를 보살피던 조심스럽고 꼼꼼한 손길을요. 물을 삼키는 것, 옷소매에 팔을 꿰는 것, 허리를 고추 세우는 것, 눈물을 닦는 것. 그렇게 또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 전부를 당신에게 맡겼죠. 나는 누구에게도 그만큼 의지해 본 적이 없었어요. 쿠르만에게조차도요. 라지라, 당신을 원망하기도 했었다고 털어놓아야겠네요. 당신이, 그리고 쿠르만이 제발 나를 포기하기를, 내가 끝낼 수 없는 나를 끝장내주기를 바랐었다고요. 내가 겨우 의식을 회복했을 때, 물조차 삼키기를 거부했을 때,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해 충혈된 눈으로 아침 인사를 하러 온 당신을 노려보았을 때, 그러면서도 오줌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당신이 기저귀를 갈게 만들었을 때, 나 자신보다 더 의지해야만 하는 당신을 원망했었다고요. 한동안 그런 일들이 이어지던 어느 아침, 당신은 말없이 내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죠. 동정이나 경멸도 아무런 비관도 없는 눈빛, 살아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눈빛으로요. 당신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컵에 담긴 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내 입가로 가져왔죠. 물이에요, 카티야. 하고 말하던 당신의 목소리. 당신은 내 입을 살짝 벌려 물을 흘려보냈어요. 신기했어요. 주삿바늘을 통해 이미 수액이 들어오고 있는데 목적과 식도를 지나 몸속으로 들어온 물은 달랐어요. 뭐라 표현할 수 없이 달라서 너무 달아서 나는 물 한 컵을 다 삼켰죠.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내 여분의 삶이. 나의 간병인이자 친구인 나지라 당신을 만날 때 내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자주 생각했어요. 알아요. 부질없죠. 그저 말할 수 있는 지옥과 말할 수 없는 지옥 정도의 차이였을까요? 말은 할 수 없어도 소리를 낼 수 있었다면, 소리내어 웃고 화내고 울 수 있었다면 우리들 시간의 색조는 달랐을까요? 지금 나는 못다한 말들을 바람결에 쏟아내고 있어요. 오시 시장 근처를 걷고 있을 때 지나가던 한 영혼이 내게 귀띔해 주었죠. 전하고 싶은 말을 바람결에 흘려보내면 운이 따르는 영혼은 새들이 그 말을 실어 날라준다고요. 그 말을 하고 그는 서서히 희미해지더니 곧 사라졌어요. 그가 머물렀던 자리에서 말린 자두 냄새가 났어요. 말을 실어 나르는 새라니. 아름다운 이야기였지만 믿기진 않았죠. 믿기지 않아서 얼마나 믿고 싶었는지 몰라요. 만약 새들이 너의 말을 다 실어 나를 수는 없으니 한마디만 남기라고 한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모자람도 후회도 없는 말을 실어 보내고 싶어요. 나는 잘 있어요. 내가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지만 그래서인지 더없이 가벼워요. 그림자를 가지지 않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알게 돼요. 간혹 어떤 예감에 사로잡히는데 신기해요. 죽어서도 예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전에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감은 어린 시절에 따뜻했던 기억처럼 다가와요. 조금도 두렵지 않고 안심이 돼요. 앞으로도 내가 잘 지내리라는 확신을 줘요. 설령 이 예감이 틀리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렇다고 해도 말이에요, 나지라.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걱정 안 해요. 내 염려가 오히려 짐이 된다는 걸 이제는 잘 알아요. 걱정이 밀려오려고 하면 대신 상상해봐요.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을 더 열심히 상상해보지만 그건 내가 끝내 다다를 수 없는 시간이겠죠? 예상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쿠르만 그이는 올까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자신을 위해서 쿠르마는 울까요? 그때가 언제든 한 번이면 돼요. 한 번은 울어야 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쿠르만이 늦장을 부리면 당신이 그에게 말해주세요. 당신도 알죠? 그는 영민한 사람이지만 알고 있는 걸 잘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면이 늘 나를 애달프게 했어요. 당신 말이라면 그는 귀를 기울이니까 당신이 말해줘야만 해요. 살아가라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살아나갈 방법을 반드시 찾을 거라고요. 너무 늦지 않게 말해주세요.
나지라, 나라는 사람은 사실 수많은 말로 이루어져 있었던 걸까요? 언제까지고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더는 할 말이 없는 것도 같아요. 내게 무슨 말이 남아 있을까요? 어쩌면 이게 다인지도 모르겠어요. 내 말을 실어다 줄 새를 만나게 되면 이 한마디만은 꼭 부탁해야겠어요. 나는 잘 있어요.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카타의 한마디는 나는 잘 있어요 였습니다. 그 말은 어쩌면 남겨진 사람에게 건네는 다정한 안부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전할 수 있는 다정한 안부이기도 하겠죠. 저는요, 여러분 덕분에 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진이와 박유 선생님 덕분에 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윤혜자 선생님의 목소리로 또 마지막에 장다교 선생님의 목소리까지 잘 들었습니다. 나를 체험하는 시간, 그리고 또 나를 줍는 시간, 그리고 나를 증명하는 시간, 또 나를 기록하는 시간. 남겨진 이름들로 우리 낭독책방 첫 번째 낭독회를 시작했고, 이제 끝나는 시간입니다.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